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 느꼈던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움은 지금도 또렷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굳어오는 듯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몇 걸음 더 다가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동안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누가 부탁한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들어온 소문들이 내 삶 어딘가를 짓누르고 있었기에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홍천에 자리한 일본식 폐가, 일제강점기 관료의 집, 전쟁 말기 사람도 사라지고 귀신이 보였다는 이야기. 그런 말들이 수십 년 넘게 잊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고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던 그날, 끊어진 입구와 삐죽 솟은 오래된 전신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전선이 떨리며 얇게 길게 이어지는 소리를 냈고 그 진동은 내 귀와 가슴 안쪽을 간지리는 듯했다. 잿빛 하늘 아래 유독 저택만 더 어두워 보였고 숲으로 둘러싸인 주변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깊게 음침했다. 손전등을 켜자 마당처럼 보이던 곳에는 깨진 잔해와 타일 파편이 널려 있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딱딱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건물이 숨을 쉬듯 뼈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느슨한 리듬은 듣기만 해도 불쾌했다. 낙엽과 화판을 밟을 때마다 바스러지는 소리에 내 발걸음과 미묘하게 겹쳐 따라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고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따라오는 그 리듬은 합리화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정면에 서자 일본식 건물 특유의 목재 기둥과 미닫이 문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문은 이미 기능을 잃고 반쯤 부서져 있었다. 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자 안쪽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빛마저 삼키는 듯했다. 침을 삼키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안에서 일정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물이라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인 소리였다. 가느다란 긁힘과 미세한 두드림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보통이라면 이쯤에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상에서 현실의 공포를 다루겠다고 말해온 이상 이 순간의 불안을 피할 수 없다는 고집이 생겼다. 문틈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 사이에 희미한 비린 향이 섞여 있었고 바닥은 한 걸음마다 삐걱거리며 뒤늦게 따라오는 짧은 반향을 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미세하게 따라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복도는 길게 이어졌고 양쪽에는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이 부서진 채 걸려있거나 떨어져 나간 방들을 지나 복도 끝을 바라보자 그곳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어두웠다. 손전등을 비춰도 밝아지지 않고 빛을 삼키는 듯한 밀도를 가진 어둠이 고여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중얼거려도 몸속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왼쪽 방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고 먼지가 흩날리며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인 흔적이 드러났다. 바람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 움직였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다가왔다. 짧아진 호흡 속에서 복도 오른쪽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말인지 착각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단순한 바람이 아닌 분명한 기척이었다. 뒤를 비춰도 어둠뿐이었다. 당장 나가야 한다는 공포와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압박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갈등이 극에 다다른 순간 복 끝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빛 쪽으로 흐르듯 알 수 없는 형태가 번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고 긴장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바닥이 아주 깊게 울렸다. 단순한 삐걱임이 아니라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뼈를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폐에 들어오는 공기가 지나치게 차가워 기침이 나왔다. 그 기침 소리가 복도 안에서 길게 잔향을 남기며 퍼졌고 그 잔향이 희미하게 사라질 즈음 다시 그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가! 정확한 단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짧고 마치 누군가 숨이 막힌 채 내뱉는 마지막 음절처럼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조금 더 높여들었다.
빛이 어둠에 닿을 때마다 표면이 불규칙하게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어둠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기엔 내 스스로도 망설여졌지만 내 눈은 분명히 빛이 닿는 그 부분이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인데도 그 순간에는 그 불가능함이 오히려 내 합리화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몇 초 정도 손전등을 고정한 채 그 어두운 부분을 지켜봤다. 그러다 희미하게 그 움직임의 실루엣이 사람의 어깨와 머리 형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어둠이 한 사람의 등 뒤로 달라붙어 서 있는 형상,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동시에 너무 확실하게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심장은 거의 통증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목 뒤가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서 내 뒷목의 온도를 잰 듯한 느낌.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의 뒤편은 더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어둠 속의 형상은 사라져 있었다. 손전등 빛은 더 깊숙하게 뻗어 있었고 그제서야 복도 끝이 실제 공간보다 이상하게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원래는 6-7m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10m 이상으로 변해 보였다. 시각적인 착시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착시보다 더 불길한 느낌이었다. 공간 자체가 내가 다가가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기세. 혹은 반대로 스스로 길을 늘려 나를 더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의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떨려서 제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움직임을 멈추면 그 어둠이 내게 다가올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있었다. 오히려 내가 계속 걷는 것이 그 존재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착각 같은 믿음이 생겼다. 그러나 복도 중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성질이 변했다. 차가움이 아니라 무겁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숨을 들이쉴 때 뭔가가 폐 안에 눌러 앉는 것처럼 묵직했다. 손전등을 쥔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고 손등을 타고 떨어지는 땀은 마치 얼음물 같았다. 그때 오른쪽 방 안에서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바로 그쪽으로 빛을 향했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부서진 가구 몇 개, 무너진 천장의 잔해, 벽에 남은 습기의 얼룩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어떤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바닥에 놓여있는 일본식 목재 장식의 일부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판. 그런데 그 판의 한쪽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떨어진 충격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 위를 막 지나간 것처럼. 나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참는 순간 귀가 더욱 예민해졌고 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손전등의 약한 지잉 소리, 내 심장 박동, 먼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발자국 같은 소리. 그 소리는 복도 뒤쪽, 즉 내가 걸어온 방향에서 들려왔다. 난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리듬은 사람의 보폭보다는 조금 더 짧았다. 마치 키가 작은 무언가가 빠르지 않게 하지만 일정하게 걸어오는 느낌. 내 심장은 완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뒤로 물렸는데 뒤꿈치가 뭔가에 걸려 크게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벽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닿은 벽은 이상하게 미끌거렸다.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습기찬 피부 같은 질감이 순간적으로 느껴졌다. 순간 나는 손을 급히 떼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벽은 그냥 벽이었다. 오래된 석고가 습기로 들러붙은 표면. 하지만 방금 그 촉감은 너무 명확했다. 우연이라고 믿기엔 불쾌할 정도로 살아있는 감촉이었다. 발자국 소리는 어느 순간 멈췄다. 아주 조용해졌다. 별다른 기척도 없고 바람도 없고 먼지조차 멈춘 듯한 어색한 정적.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 뒤쪽에게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닿는 관자놀이 근처가 따끔거릴 만큼 강하게 긴장한 상태였다. 한참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빛을 비추는 공간 자체가
아까보다 좁아져 있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복도의 너비가 아주 조금 줄어들어 보였다. 착각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벽의 양쪽 끝에서 손전등의 가장자리가 닿는 위치가 분명 달랐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벽이 가까워진 것이다. 그제서야 전율이 등줄기를 훑었다. 이 집은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히 소문 속에 귀신이 나온다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조여오는 느낌. 나는 정면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아까 보았던 어둠이 다시 한번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번엔 더 뚜렷하게 어깨와 머리 그리고 기묘하게 길고 왜곡된 목선. 그 실루엣이 천천히 복도 너머에서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나를 관찰하듯이. 내 손전등을 향해 어둠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무언가 딱딱한 촉이 느껴졌다. 벽이었다.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벽. 나는 더 이상 합리화를 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곳은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어둠 속 실루엣의 고개가 조금 더 각도를 틀었다. 그때 어둠의 가운데에서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빈 공간이 나를 향했다. 빛이 닿지 않는 두 개의 깊은 구멍. 거기서 바람 소리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왜 왔어? 그 소리와 함께 복도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닥에서 무언가 톡톡하며 튀어오르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밀어올랐다. 이곳은 나를 내보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복도 끝의 어둠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며 나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 어둠이 천천히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내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마치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진동을 일으키며 내 무릎을 꺼뜨리려는 듯한 느낌. 나는 벽에서 손을 떼고 얼어붙은 상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바로 뒤는 이미 조금 전에 좁아진 벽이라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거의 없었다. 내 뒤와 앞, 어느 쪽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공간이 계속해서 나를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다. 어둠은 마치 물결처럼 흔들리며 복도의 절반 지점까지 다가왔다.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봤다. 손전등의 빛이 어둠의 표면에 닿는 순간 빛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버렸다. 빛이 닿는 부분이 마치 액체의 표면 같은 질감으로 약하게 파문이 일어났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틀어진 얼굴 형태가 비쳤다. 눈이 깊게 파여 있고 턱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볼은 푹 꺼져 있었다. 그 형상이 마치 물속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출렁이며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얼굴이 입을 벌렸다. 입 모양이 커지면서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꽉 하고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귀가 먹먹해졌고 폐가 눌리는 듯한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압력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을까 싶은 순간에 벽을 다시 손으로 짚었는데 이번엔 벽이 마치 스펀지처럼 살짝 들어갔다. 순간 놀라 손을 떼자 벽이 원래 형태로 천천히 되돌아왔다. 내 온몸에서 소름이 동시에 돋았다. 이 저택 전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무언가의 살갗.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뒤 손전등을 더 높이 들고 다시 복도 끝을 응시했다. 어둠의 실루엣이 이제는 더 뚜렷해져 있었다. 그 형상은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어깨는 좁았으며 움직임은 사람과 너무 달랐다. 팔과 다리가 동시에 미세하게 떨리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마치 오래된 겉껍질을 버티고 있는 곤충의 팔다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 떨림이 멈췄다. 실루엣이 완전히 멈춘 그 순간 내 심장도 같이 멎는 것 같다. 멈춘 상태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 해당하는 두 개의 빈 공간이 손전등 빛을 잡아먹듯 어둡고 깊었다. 그 구멍으로부터 아주 낮고 건조한 숨소리 같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여기 오면 안 돼.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오래된 먼지처럼 갈라지며 울렸다.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폐안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전체가 아주 천천히 수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벽이 눈에 띄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간이 나를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음향이 벽에서 튕기는 방식이 바뀌고 각도가 조금 기울어진 느낌. 마치 복도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내가 들어온 방향은 이미 반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밖으로 향하는 길이 절대적으로 짧아져 있었다. 그 어둠과 그림자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자 이상하게 뒤쪽의 바닥이 흔들거렸다. 마치 물 위에 얇게 깔린 나무판 같은 위험한 흔들림. 그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 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틀었지만 그 방향은 더 위험했다. 복도 끝의 실루엣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 숨을 크게 몰아쉬려 했지만 공기가 너무 차갑고 무거워서 목을 통과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누르며 완전히 본능적인 방식으로 몸을 옆으로 밀었고 바로 옆방 문틀이 손끝에 걸렸다. 나는 거의 미끄러지듯 그 방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방 안의 공기는 복도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들어서는 순간 내 숨이 잠시 멎었을 정도였다. 천장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한쪽 벽은 일본식 미닫이 문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문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전기가 연결될 리 없는 폐가였지만 분명한 광원이었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문틈 사이에서 은은하게 번지는 빛은 촛불 같기도 하고 옛날 전등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기이했던 건 그 빛이 벽에 들이운 그림자였다. 분명히 방 안에는 나밖에 없는데 빛에 비친 그림자는 두 개였다. 하나는 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가늘었으며 머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문틈으로 비췄지만 그 빛은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형체는 없는데 그림자만 존재하는 것. 그 순간 내 머리 뒤에서 무언가 찬 숨이 닿았다.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서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느낌. 바로 내 뒷목 위에서.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뒤로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방금 닿았던 그 한기만큼은 너무 명확했다. 누군가의 입김이었다.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뿐인데 그런 온기의 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심장은 이미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나는 문틈의 빛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빛은 더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자는 어느새 조금 더 길어져 있었다. 마치 문 뒤에 있는 존재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자의 머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기울어졌다. 그 순간 방 전체의 공기가 한순간 훅 하고 꺼졌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틈 너머에서 아주 짧지만 날카로운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긁다가 멈춘 소리, 혹은 누군가의 손톱이 마루판을 단단히 누른 뒤 튕겨나오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단번에 얼어붙었다.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려 빗줄기가 흔들렸다.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림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왔다. 이제는 문틈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손을 들었다. 그림자의 손끝이 문틀에 닿는 순간 문 전체가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본능이 소리쳤다. 이 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나는 절대 이 집을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다. 문은 아주 작은 틈을 남기고 멈춰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처럼 깊은 두 개의 빈 공간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내 이름이 속삭여졌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가게의 문을 닫을 때마다 뒤를 한 번씩 더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둑해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과 그 뒤쪽의 텅 빈 통로가 이유 없이 신경 쓰였다.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데 시야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몸을 숨기는 느낌이 자꾸 스쳤다.
며칠 뒤 가게가 한산한 오후였다. 직원이 잠시 외출해 혼자 카운터를 지키던 그녀에게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출입문 센서가 열린 것이다. 딸깍, 딸딱. 분명 한 번만 울려야 하는데 2번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대신 문 근처에 놓여있던 우산통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바람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우산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 있던 우산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문제는 그 우산이 어제 분명 누가 들고 가버린 우산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실시간 CCTV를 돌려봤다. 화면에는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열림 감지 센서는 울렸음에도 문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화면 아래 구석에서 어떤 것이 움직였다. 긴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어두운 형체가 카메라 사각지대에 걸쳐 스르륵 지나갔다. 그녀는 급히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다. 노이즈가 심했지만 인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마치 번진 잉크처럼 윤곽조차 흐릿하게 비어 있었다. 그때였다. 카운터 뒤에서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분명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재고 기록 노트였다. 바닥에 펼쳐진 페이지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 여기 있어.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글씨를 적은 사람은 분명 이 가게 직원 중 아무도 아니었다. 필체 자체가 누가 억지로 긁어쓴 듯 기괴했다. 그리고 노트 옆에는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세하게 흔들리며 열려있는 봉투 안쪽에는 작은 종이 영수증이 들어있었고 영수증 아래엔 물기 어린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 같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순간 가게 스피커 시스템이 갑자기 혼자 켜졌다. 치직, 잡음 사이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스피커에서 멈칫 울리는 그 음성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 거, 돌려줘.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그 우산이 저절로 쓰러졌다. 그녀는 온몸이 굳은 채로 우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들은 목소리와 우산이 쓰러진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잠시 뒤 스피커가 다시 치직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가게는 일순간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감각이 돌아올 때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붙들었다.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가 꺼지더니 다시 켜졌다. 통화 화면이었다. 발신자 표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알 수 없음.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긴장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 너머에서 익숙한 잡음이 흘렀다. 스스스스 그 뒤로 여자의 무호흡 같은 낮은 숨소리. 여기 있어.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다. 돌려, 줘. 말소리는 이어졌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순 없었다. 뒤에 있어.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딘가에서 축축하게 눅눅한 기운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려 바닥을 살폈다. 그곳에 검고 반질거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체를 바라보았다. 카운터 위의 우산이 스스로 넘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우산 위로 그림자가 살짝 겹쳤다. 그 그림자가 손을 들어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직원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 순간 얼굴 없는 형체는 움직임을 멈추더니 물기처럼 서서히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왜 그래요?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카운터 아래를 확인해달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직원이 허리를 굽혀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냄새 안 나요? 직원은 코를 킁킁 떼며 물었다. 냄새요? 무슨 냄새요? 그 말이 끝나자 그 무겁고 눅눅한 냄새는 스르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 존재는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무릎이 떨리고 손끝은 아직도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지만 몸을 일으켜 우산을 챙기듯 허둥지둥 카운터 밖으로 나왔다.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빗소리가 현실감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깨를 떨며 비 속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몇 발짝 가지도 못해 걸음이 멈췄다. 아까 바람에 쓰러졌던 낡은 노란 우산이 다시 곧게 세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펼쳐놓은 것처럼 말이다. 비닐살은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했고 손잡이는 고급스러운 나무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허름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확실히 복원된 상태였다. 그리고 우산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홍천 안울저택 귀환물. 그녀는 소름이 돋아 우산에서 몇 걸음 물러났다. 순간 차도에서 지나가던 트럭이 빗물을 튀기며 지났다. 그 소리에 정신이 살짝 돌아왔지만 우산은 꿈이 아니라는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저걸 다시 집어야 할까?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아까 스피커 너머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돌려줘. 만약 그 우산이 돌려야 하는 물건이라면, 만약 그 존재가 아직 근처에 있다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우산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우산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금속이 오래 젖었다가 식어버린 듯한 이상하게 사람 체온 같은 차가움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우산 아래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홍천 윤알저택. 전쟁 시기부터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던 곳. 지금은 폐가가 되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낡은 일본식 저택, 남겨진 유품들, 그리고 전쟁 중 사라진 사람들, 괜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 혹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들.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쪽으로 가져가라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퍼부었고 우산 손잡이에선 여전히 사람의 체온과는 다른 묘한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아까처럼 뒤에서 또다시 냄새가 스며들어 올지도 몰랐다. 그녀는 몸서리를 치며 길바닥을 바라봤다. 돌아가는 길과 저택이 있는 방향을 잇는 갈림길. 그리고 그녀는 결국 저택이 있는 쪽을 향해 우산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비 속에서 우산은 이상하게 무게가 변해가는 것 같았다. 처음엔 무겁더니 점점 더 가벼워지고 마치 누군가가 우산 끝을 잡아 끌며 안내라도 하는 듯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뭐야? 왜 이쪽으로? 그녀가 그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 걷자 우산은 마치 방향잡이처럼 계속 특정 길만 가리켰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홍천의 산길 진입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낡은 돌담, 여름 장마철 비에 잔뜩 젖은 흙냄새, 그리고 멀리 어둠 속의 실루엣만 보이는 일본식 폐가 저택의 지붕 끝.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며 속삭였다.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산이 툭 바닥에 떨어졌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손을 놓친 것도 아니었다. 우산이 스스로 손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굳은 채로 비를 맞으며 우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저택 쪽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듯 멀어지는 듯 비에 섞여 흩어지는 듯한 울음. 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혹시 우산의 주인? 울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저택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저택 안쪽의 어둠 속에서 하얀 얼굴이 아주 천천히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듯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얼굴은 입도 눈도 없는 그녀가 분명 상점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저택 안쪽 깊은 곳을 가리키듯 아래를 향해 기울어졌다. 돌려줘? 그녀는 등골이 얼어붙은 채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젖은 채로 산길 입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몸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울음소리와 함께 떠오른 그 얼굴이 저택 안쪽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지던 그 움직임이 마치 그녀에게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고 우산은 바닥에서 한번 튕기듯 뒤집혀 엎어졌다. 바람이 불었을 때도 그렇게 뒤집히는 소리와 느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듯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요동치며 쿵쿵 울렸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 것 같던 울음이 이제는 바로 그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았지만 울음소리는 막히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듯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드는 듯 그녀의 생각 아래로 깊게 흘러들어와 뇌를 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돌려주면 돌아가 줄 거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른 채 비에 묻힌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택 안에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컥! 속도가 일정하지도 않았다. 한 번에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거의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그녀는 비에 젖은 얼굴을 쓸어내리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저택으로 향했다.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이걸 돌려주기만 하면 끝날까?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여기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아까 그 냄새 다시 맡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계속 부딪혀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저택 앞에 다다랐을 때 빗물에 젖은 대문이 반쯤 열린 채 허물어져 있었다. 거미줄과 녹에 뒤덮인 표면이 오래된 쇠 냄새를 풍겼다. 전쟁 시기부터 남겨졌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문짝은 거의 부서지다시피 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비가 옷 사이로 스며들어 등뼈를 타고 흘렀고 손에 잡은 우산은 점점 더 차가워져 마치 얼음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 너머의 복도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눈을 아무리 깜빡여도 실내의 형태가 잡히지 않았다. 바닥인지 천장인지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그냥 놓고 나오면 돼. 그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며 한 발 내디뎠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위치를 켜는 소리.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축축한 발소리가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리서, 하지만 점점 가까이 철벅, 철벅, 철벅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오른손에는 우산, 왼손은 떨며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그 소리의 방향은 저택의 가장 깊은 곳, 얼굴 없는 형체가 가리켰던 곳.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손에 든 우산을 가슴 가까이에 붙였다. 우산은 그녀의 체온과는 정반대로 차갑게 얼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저택 깊은 곳에서 낮고 긴 울음이 다시 들려왔다. 흐아! 그러면서 방금 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돌려줘, 나한테.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우산의 주인은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한 발, 또 한 발, 저택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 문이 스르륵 닫히려는 소리가 살짝 들려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우산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모든 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